한 주간의 HR 관련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주간 인사 노무 뉴스입니다. 뉴스의 자세한 소식은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정부 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정책 지원 관련 소식입니다. 정부가 임금체불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편안히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 청산 대책을 수립, 시행합니다. 집중지도 기간은 8월 23일 월요일부터 9월 19일 일요일까지 총 4주에 걸쳐 운영되며 이 기간에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과 건설 현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하여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하여 건설 현장 등에서 집단체 불농성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휴일과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들은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조사 방법을 활용하는 등 추석 명절 전에 체불이 신속히 청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지원을 위한 현장 훈련을 실시합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중소기업에서 재직하는 소프트웨어 분야 인력에 대한 기업 맞춤형 현장 훈련인 SOJT를 확대 지원합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중소기업에도 소프트웨어 분야 인력 수요가 급증했으나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구하기 어려워 자체적으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는 요구가 커져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민간협력 기반의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대책을 수립하고 추경 예산 57억 원을 확보하여 소프트웨어 분야 기업 맞춤형 현장 훈련을 확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현장 훈련은 소프트웨어 개발,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자 직무과정과 일반 소프트웨어 활용 직무과정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내외부 전문가와 함께 소프트웨어 개발, 구축, 활용과 관련된 기업의 문제 해결 중심으로 기업 맞춤형 훈련 과정을 개발하며 훈련 실시와 관련된 비용을 최대 1년간 1,5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현장 훈련에는 벤처 소프트웨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중소기업 중에서도 소프트웨어 활용이 필요한 경우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0월 15일까지 상시 모집하여 올해는 250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간병인 표준 근로계약서를 개발합니다. 서울시가 고용 형태와 노동시간, 임금조건 등 근로조건 지침을 명확하게 담은 간병인 표준 근로계약서 개발에 나섰습니다. 간병인 대상 표준 근로계약서를 개발하는 것은 전국 지자체에서 최초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급속한 고령화, 1인 가구 급증으로 최근 간병인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지만 간병인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형 대근로 종사자로 분류돼 불안정하고 불공정한 고용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서울시가 지난 2월 실시한 플랫폼 노동자 및 프리랜서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간병인을 비롯한 특고, 프리랜서 2명 중 1명은 근로계약서 체결 없이 구두합의 등의 관행에 따라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간병인 표준 근로계약서의 업무 내용과 근무일 및 시간, 임금 조건 등 기본 요건은 물론 다양한 고용 형태와 간병인의 업무 특성에 맞는 노동 조건까지 담을 계획입니다. 다만 표준 근로계약서는 개발되더라도 현장에서 의무 적용을 강제할 수 없으며 적용하더라도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제재할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다음은 채용 관련 소식입니다. 연간 하반기 채용을 계획한 중견기업이 대기업을 앞질렀다는 민간기업 조사 결과가 나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기업군을 일컫습니다. 취업 채용 포털 인크루트가 지난달부터 한 달 동안 814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반기 채용 계획을 설문한 결과 채용 계획이 있는 중견기업 비율은 73.7%로 대기업 72.5%를 1.2%포인트 앞섰습니다. 중견기업이 대기업보다 이 비율이 높기는 2009년 인크루트가 매년 동일한 조사를 한 이래로 처음입니다. 2009년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각각 79.8%, 74.1%로 시작해 많게는 30%포인트 가까이 격차를 보였습니다. 그러다 2019년 대기업 비율은 92.7%에서 79.2%로 낮아진 후 작년 69.1%로 급감하면서 올해 중견기업에 역전당했습니다. 이는 중견기업이 작년 코로나19 사태 탓에 미뤘던 채용에 뒤늦게 나선 상황과 달라진 채용 시장 변화에 기인한다는 분석입니다. 인크루트 관계자는 최근 대기업은
공채보다 수시 채용을 선호하면서 과거보다 채용 인원이 줄어들었지만 중견기업은 여전히 공채를 선호해 두 기업군 차이가 역전된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전 대학을 입학하자마자 도서관을 찾는 1학년이 많다며 어려운 취업 세태를 지적한 언론 보도가 적지 않았습니다. 취업이 어려워 휴학을 반복하는 장기 대학생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이런 풍경은 코로나19 사태로 대학들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면서 찾아보기 어렵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학생들은 시간적 여유가 생기자 단순히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먼저 직장을 구해 장기간 근무와 학업을 병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하는 노동리뷰 2021년 8월호에 담긴 청년 대학생 임금 근로자 분석에 따르면 전문대 이상 대학에 재학 중이면서 임금 근로자인 학생 수는 올해 6월 기준 53만여 명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는 2019년 43만여 명보다 10만여 명이나 높은 수준입니다. 분석 결과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36시간 이상 재학생 임금 근로자가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올해 6월 14만여 명으로 2019년 8만여 명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 같은 장시간 근로는 재학생의 학업 성취도와 취업을 위한 경력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보고서의 분석입니다. 노동연구원은 최근 대기업을 중심으로 신입 공채보다 경력직을 더 선호하는 분위기가 짙어 고학점, 토익 등 기존처럼 일경험이 없이 단순 스펙만 쌓아서는 취업에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경험을 위한 취업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음은 보상 관련 소식입니다. 올해 들어 발생한 임금체불 규모가 8천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임금체불액은 8,27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작년 동기에 9,801억 원보다 1,528억 원, 15.6%가 감소한 금액입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숙박, 음식업 등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경영난을 겪는 사업장이 많은데도 임금체불액은 감소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근로감독이 줄어든 것도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임금체불액 증감과 근로감독 횟수는 상관없다는 것이 노동부의 설명입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임금체불액은 신고나 진정 등으로 확인된 것이며 근로감독으로 적발된 체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유지 지원금 등 사업주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대폭 증가했는데 지원금을 받으려면 임금 체불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 등이 체불액 감소로 이어졌을 수 있다고 노동부는 보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임금 체불 피해자는 14만 9,150명으로 작년 동기 18만 4,080명보다 4만 5,930명, 19.0%가 줄은 수치입니다. 임금 체불액 가운데 노동부의 지도 등을 통해 노동자에게 지급된 금액인 청산액은 6,990억 원이며 체불액에 대한 청산액 비율인 청산율은 84.5%로 나왔습니다. 다음은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관련 소식입니다. 다음 달 초 지하철 대란이 현실화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투표에서 파업이 가결됐기 때문입니다.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전국 도시철도 노조가 파업을 선택한 배경에는 만성적인 적자가 있습니다. 특히 노인 등 법정 모임 수송의 손실이 도시철도 적자 구조의 근본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서울교통공사 노조 등에 따르면 노조가 시행한 총파업 찬반 투표가 81.6%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전국 6곳 지하철 노조는 지난 17일부터 정부의 추가 재정 지원을 요구하면서 총파업 찬반 투표를 했습니다. 노조법상 무기명 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하면 파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산 지하철 노조, 대구 지하철 노조, 인천교통공사 노조도 과반의 찬성으로 제2행위를 가결했습니다. 이들 6개 노조의 공통된 요구는 모임수송 손실보전입니다. 고질적인 재정난의 원인이 노약자 모임수송에 있다며 코레일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손실금을 보전해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노조 관계자는 모임수송은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을 통해 복지 차원에서 시행되는 국가사모임에도 지원 근거가 규정되지 않은 입법 미비 상황이라며 동일한 모임수송에 대해서 코레일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근거로 국토교통부로부터 모임수송 손실을 보전받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조직문화 및 글로벌 HR 관련 소식입니다. 한국 제조업 인력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주요 제조 강국인 미국과 일본보다 빠른 속도라는 지적입니다. 제조업 성장 잠재력이 급격하게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제조업 근로자의 고령화 추이 분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연구원에 따르면 50대 이상 제조업 근로자 비중은 2010년 15.7%에서 지난해 30.1%로 14.4%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30대 비중은 35.1%에서 7.3%포인트 감소한 27.8%로 조사됐습니다. 연구원은 최근 10년간 50대 이상 제조업 고령 인력 비중이 약 2배 증가한 데 비해 미래의 성장 동력인 청장년층 근로자 비중은 전부 줄어 제조업 인력의 노령화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제조업의 고령화 속도는 제조 강국인 미국과 일본보다도 빨랐는데 한국 제조업 근로자 평균 연령은 2011년 39.2세에서 지난해 42.5세로 3.3세 오른 반면 일본은 같은 기간 41.6세에서 42.8세로 1.2세 증가했고 미국은 0.3세 오른 44.4세로 조사됐습니다. 연구원은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2026년부터 한국 제조업 근로자 평균 연령은 44.9세로 미국 44.6세와 일본 43.6세 모두 넘어서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젊은 나이에도 내 말이 맞고 너는 틀렸다는 사고방식으로 동료를 대하는 젊은 꼰대가 직장 내 기피 1순위가 되고 있습니다. 저연차 직장인일수록 임원 부장급보다 팀장급 중간 관리자나 직속 선배의 꼰대스러움에 몸서리치는 모습이 감지됩니다. 당사자들은 직장에서 후배들이 기본적인 업무를 잘 해내길 바라는 자신이 왜 젊은 꼰대냐고 반문하며 아무런 기여 없이 바라는 것만 많은 월급 루팡 후배들이 더 큰 문제라고 항변합니다. 전문가들은 젊은 꼰대는 조직의 미래를 이끄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새로운 피가 돌지 않는 조직은 점점 사회 변화에서 뒤처지게 되고 결국에는 산소가 통하지 않아 썩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권위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며 자신과 가치관이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고 조언만을 일삼는다는 특징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의 MZ세대 역시 어떤 리더와 일치하는지에 따라 꼰망주, 즉 꼰대 유망주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새로운 생각과 가치관이 인정받을 수 있는 조직에 있거나 새로운 가치관을 수용할 수 있는 리더와 일하고 있다면 Z세대가 꼰대가 될 가능성은 낮아질 것이고 그 반대라면 나이와 상관없이 꼰대의 싹이 자라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노무 및 법률 관련 소식입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과 관련해 정부가 막바지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인 가운데 노사가 핵심 쟁점인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놓고 팽팽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경영계는 직업성 질병을 사망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으로 한정할 수 있도록 중증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노동계는 과로사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뇌심혈관 질환 등도 질병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올해 초 제정돼 내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세부 내용인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12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입법 예고를 진행 중입니다. 현재 시행령의 쟁점사항 중 하나는 직업성 질병의 범위로 중대재해처벌법은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할 경우 중대산업재해로 보고 구체적인 질병은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시행령은 각종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급성 중독, 보건의료 종사자에 발생하는 혈액전파성 질병,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24개를 그 대상으로 했는데 노사 모두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부는 이틀간 제기된 노사 의견을 바탕으로 문구 조정 등 시행령 수정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수기 수리기사가 회사와 용역 계약을 맺었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사실상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노동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수리기사 A씨 등은 회사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정수기 설치, 유지,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했고 이후 용역 계약 관계가 종료되자 이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하급심 모두 A씨의 손을 들어줬는데 이들이 실질적으로 회사에 대한 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전통적인 근로계약 관계에 비해 인적 종속성이 상당히 완화돼 있다 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판단하였으며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에 대한 구속이 엄격하지 않은 부분은 이들이 고객의 주거지에 방문해 제품의 설치나 점검을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또한 회사를 통해 서비스 요청을 받아 배정한 업무를 수행한 후 회사에 이를 보고하고 각 지사의 업무 지시나 집체 교육 등을 받아 사실상 구체적인 업무 수행 방법을 지시해왔다고 판단하여 이들을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주 주간 인사 노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는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